왜 내가 치워요? 왜 내가 치워야 하냐고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든 적 없던 여자가 오늘부터는 안 해요. 당신 기분 맞춰주는 것도 끝이에요. 그날 침묵을 깬 여성의 용기 있는 변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참자. 병원 가면 또 뭐라 하실 텐데. 영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목의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남편이 입을 양복 다림질, 구두 닦기, 출근 가방 챙기기. 모든 게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고 영진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우철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이 짜네. 우철의 첫마디였습니다. 좋은 아침 인사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가와 지적만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영진은 습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과를 했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국이 짜서, 반찬이 적어서, 집이 어질러져서, 셔츠에 주름이 있어서 모든 게 영진의 잘못이었고 모든 책임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우철은 대기업 영업이사였습니다. 그 직함은 그의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영진을 억누르는 무게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늘어놓았고 영진이 하는 일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했어? 청소 좀 하고 밥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진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더 잘해야 하는 걸까? 아들 준호가 독립해 집을 떠난 뒤 영진의 고립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있을 때는 대화 상대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철의 지시와 평가만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영진은 아들에게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선택했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으니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진은 본격적으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실 이불을 털고 베란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손목은 계속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철이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 한 소리 들을 테니까요. 이것도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영진은 통증을 참으며 걸레를 힘주어 쥐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저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6시 우철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던진 가방과 구두를 영진이 주워 정리했고 그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저녁은 뭐야?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끓였어요. 또 그거야? 좀 다양하게 해봐. 영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는 생선구이가 별로라고 했고 그저께는 불고기가 느끼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남편 앞에서 영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우철은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계약을 따냈는지, 상사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언제 들어주지? 나도 오늘 힘들었다는 말, 손목이 아프다는 말,
외롭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대단하네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릇을 잡은 손이 떨렸고 순간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우철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심 좀 하지. 죄송해요. 손목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각난 그릇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그릇처럼 깨져버린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도 손목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이제는 수저를 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간단한 동작도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우철에게 말하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게 뻔했습니다. 그까짓 손목 통증 가지고 병원까지 파스나 붙여.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린 게 벌써 3번째였고 요리를 할 때마다 손목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영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철을 출근시킨 뒤 영진은 처음으로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고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어딘가 아픈 곳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김영진님. 간호사의 호출에 영진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집안일이요. 설거지, 청소, 요리.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진의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살짝 눌렀을 뿐인데도 영진은 찡그렸고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단계네요. 과사용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손목을 계속 쓰면서 쉬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손목 사용을 줄이셔야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손목 건강은 쉬어야 회복됩니다. 쉬라는 말이 영진의 귀에 울렸습니다. 2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쉬란 말인가요? 집안일은 누가 하고 남편 식사는 누가 준비한단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영진은 힘없이 대답하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처방전과 물리치료 예약 안내문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병원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우철은 물론이고 아들 준호도 영진의 건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으시겠죠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누구도 영진의 통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진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고 영진은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생기를 잃은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힘없이 늘어진 입꼬리. 머리는 대충 묶었고 옷은 색이 바랜 집안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의 주름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영진은 거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빛마저 생기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대충 씻고 머리를 묶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 자신을 돌보는 일은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린 거지? 결혼 전 영진은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삶을 즐겼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고 머리도 예쁘게 관리했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철은 영진이 직장을 그만두길 원했고 영진은 가정을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2년이 흘렀고 영진은 여전히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고 오직 남편과 아들을 위한 시간만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조금씩 사라졌고 이제 거울에 비친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반짝이는 주방.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영진 자신은 없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쉬어야 회복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쉬란 말인가요?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철은 곧 퇴근할 것이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철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무뚝뚝한 인사와 함께 우철은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영진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가방을 집으려 했지만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 주춤했고 우철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녁은 준비했어? 아직? 지금 몇 시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녁도 안 해놨어? 우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영진은 바로 사과하고 부엌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한대요. 손목 터널 뭐라고 하던데. 우철은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병원까지 갔어? 파스나 붙이지. 그래서 저녁은 언제 되는데? 영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걱정 한마디 없이 저녁 타령만 하는 남편. 자신의 아픔에는 관심조차 없는 남편. 22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태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펐습니다. 지금 할게요. 영진은 힘없이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질문은 답 없이 허공에 맴돌았고 영진은 묵묵히 칼을 집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우철은 소파로 이동했고 영진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그릇을 닦아냈습니다. 의사는 쉬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우철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물 좀. 영진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우철은 TV를 보며 손만 내밀었고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물을 건네고 돌아서는데 우철이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줘. 알았어요. 영진은 리모컨을 집어 에어컨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행주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반찬통을 확인하며 부족한 게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영진은 잠시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는데 우철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어? 아직요. 지금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뭐 했길래 이제야 하는 거야? 영진은 대답 대신 일어나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다리미판을 펴고 셔츠를 올려놓았습니다. 증기가 올라오고 영진은 기계적으로 다리미를 움직였습니다. 다림질을 마치고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우철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영진이 옷장에 셔츠를 꺼는 동안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6시에 깨워줘. 알겠어요. 영진은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우철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철이 은퇴하고 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시킬 것이고 영진의 자유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6시에 우철을 깨웠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일어나 욕실로 갔고 영진은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우철은 아침을 먹으며 또 불평했습니다. 계란이 좀 덜 익었네. 미안해요. 신문 어디 갔어? 현관에 있을 거예요. 영진이 신문을 가져다 주자 우철은 받아들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좀 제대로 해줘. 요즘 밥이 영 별로야. 그 말에 영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온 힘을 다해 집안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건 불평과 지적뿐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은커녕 인정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웠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 짜증나 죽겠네. 영진은 조용히 그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우철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고 셔츠 단추를 풀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기 좀 치워. 그 순간 영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2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내가 치워요? 우철은 멈칫하며 영진을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진이 반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왜 내가 치워야 하냐고요? 당신이 벗은 옷은 당신이 치우면 되잖아요. 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기분 나빠서 그러는데 말 좀 조심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영진의 외침에 우철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요, 22년 동안 당신 시중만 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집안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뭐 했냐고. 그게 힘드냐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징징댄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관심도 없었어요. 파스나 붙이래요. 병원 갔다 왔다니까 그까짓 것 가지고 병원까지 갔냐고 하더군요. 우철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하고 힘들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신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가정부였어요. 아내가 아니라.
영진은 22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안일이 쉽다고요?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요. 아침 준비, 청소, 빨래, 다림질, 저녁 준비, 설거지. 하루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영진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영진은 바닥에 던져진 셔츠를 집어 우철에게 던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안 해요. 당신 옷은 당신이 치우고 당신이 다리세요. 나는 이제 당신 기분 맞춰주는 것도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끝이에요. 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분노 앞에서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22년 만에 첫 맞대응, 22년 만에 첫 발언권. 침묵을 깬 순간 영진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 깊숙이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5년 전에 받은 재취업 교육 수료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진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계와 컴퓨터 활용, 고객 관리까지 배웠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려 하자 우철이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편하게? 영진에게 편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철의 반대에 영진은 결국 취업을 포기했고 수료증은 서랍 깊숙이 묻혔습니다. 수료증 밑에는 새로 만든 명함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영진은 용기를 내어 작은 문화센터 강사로 지원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요리와 생활 정리를 가르치는 강사였고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명함까지 만들었고 첫 강의 날짜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철은 또 반대했습니다. 남의 집 가서 요리나 가르친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내가 돈이 없나? 그렇게 명함은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갇혔고 영진의 꿈도 함께 접혔습니다. 명함 밑에는 손때 묻은 강의용 교재가 있었습니다. 영진이 직접 만든 자료였고 레시피와 정리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구나. 뭔가를 하고 싶었구나. 영진은 교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전 영진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친구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했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철은 영진이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고 영진의 꿈은 하나씩 꺾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영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식사는 준비했지만 우철이 출근한 뒤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운동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영진은 동네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조금씩 체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트레이너의 친절한 말에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걷는데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이 영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체력이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달째 영진은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고 작은 커뮤니티 센터의 사무직원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서를 넣고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날 영진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의미로 낯설었습니다. 김영진님, 경력 단절 기간이 꽤 되시는데 일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면접관의 질문에 영진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22년 동안 집안 살림을 관리하며 배운 게 많습니다. 꼼꼼함과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 강점이 이곳에서 잘 발휘될 거라 확신합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영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영진은 설렜습니다. 센터는 작았지만 따뜻한 곳이었고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진 씨.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우철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영진 씨, 커피 마실래요? 네, 좋아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영진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 그 모든 게 새로웠고 소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첫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영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돈이었습니다. 영진은 급여의 일부로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우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사는 것. 그 자유가 영진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진은 쇼핑백을 들고 가볍게 걸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었고 경제적 자유도 맛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직 김영진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철이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반응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철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진은 급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녀왔어요. 영진은 당당히 인사하고 침실로 들어가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아 회복의 시작이었고 재탄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진이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우철의 반응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하던 태도에서 불편함으로, 불편함에서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저녁 영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시간은 7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철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철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TV를 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늦었네. 우철의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진이었다면 바로 사과하며 부엌으로 뛰어갔겠지만 지금의 영진은 달랐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밀려서요. 오늘은 배달시켜 먹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영진은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달? 내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밥도 안 해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요리할 기력이 없네요. 영진의 말에 우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영진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철은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집밥이 그립네. 그러면 주말에 같이 장 봐서 준비해요. 제가 레시피 알려줄 테니 당신도 배워보세요. 내가 왜 요리를 배워?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철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영진에게 우철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영진은 놀란 표정으로 우철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우철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진은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영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영진은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였고 영진은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철에게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문자를 보낸 뒤 영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철의 허락을 구했을 것이고 그가 불편해하면 약속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일정은 자신이 결정했고 우철의 의견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는 즐거웠습니다. 동료들과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영진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동료 미숙의 말에 영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영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변했어요. 제 삶을 제가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멋지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그는 팔짱을 낀 채 영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네. 회식이었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나는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어. 영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문자에 알아서 드시라고 했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밥도 있었는데 왜 안 드셨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 그럼 배달시키시면 되죠. 영진의 답변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우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의 영진이었다면 미안해하며 바로 야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진은 그의 불편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
우철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함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결혼 전 제 모습으로요. 결혼했으면 가정을 돌봐야지. 저도 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나 자신도 돌보는 거죠. 22년 동안 저는 없었어요. 오직 당신과 준호만 있었죠. 이제는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영진은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우철은 거실에 홀로 남았고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말 아침 영진은 운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체육관이요. 토요일 아침은 제 운동 시간이에요. 점심은 12시쯤 돌아올 테니 그때 같이 먹어요. 아니면 먼저 드셔도 되고요. 영진은 가볍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철은 멍하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자신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던 아내는 어디 갔을까요? 자신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아내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에서 돌아온 영진은 상쾌한 표정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우철이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점심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요? 영진이 물었고 우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도 안 해줄 거야? 제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재료 있으니까 파스타 만들까요? 당신이 면 삶고 저는 소스 만들게요. 나보고 요리하라고? 네.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만들면 되죠. 영진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우철은 불만스러웠지만 배가 고팠기에 결국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진의 지시에 따라 물을 끓이고 면을 삶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고 두 사람은 함께 만든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있네. 우철이 중얼거렸고 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만드니까 더 맛있죠? 식사 후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우철이 그릇을 씻고 영진이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협업이었지만 영진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진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고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공부해요. 자격증 하나 더 따려고요. 또 지금도 일하는데? 제 발전을 위해서요. 더 나은 기회가 오면 준비되어 있고 싶어요. 우철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통제가 먹히지 않는 아내, 자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아내. 2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우철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운 건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옆에 누운 영진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권력 구조가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영진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그녀의 통장에는 3번의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진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철의 통장에는 얼마나 있을까? 22년 동안 우철은 가게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생활비만 영진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은 모두 자신이 관리했습니다. 영진은 통장 비밀번호도 정확한 잔액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우철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때마다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 아껴 쓸 수는 없어. 영진은 자신의 필요를 정당화해야 했고 우철의 승인을 받아야만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없었고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돈이 생겼고 자신의 권리를 깨달았습니다. 부부라면 경제적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2년 동안 일방적으로 통제당한 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진은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태도로 임할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떳떳함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철이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요즘은 영진과 우철이 번갈아 요리를 했고 오늘은 영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우철은 소파에 앉았고 영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영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정 상태를 공유해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 생활비는 계속 주고 있잖아. 생활비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함께 관리하고 싶어요. 뭔 소리야?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는데 왜? 우철의 목소리에 당황과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영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혼자 관리했어요. 이제는 함께 해야죠. 나도 일하고 있고 내 돈도 들어오고 있어요. 당신 돈도 우리 돈이고 내 돈도 우리 돈이에요. 부부라면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넌 내 돈 관리하면 되잖아. 내 통장까지 왜 알려고 해? 우철의 반응은 방어적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독점했던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은퇴 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저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함께 계획할 수 있어요. 나도 볼 권리가 있고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영진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우철은 팔짱을 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리? 갑자기 무슨 권리 타령이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22년 동안 참았던 거죠. 나는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도, 얼마를 쓰는지도, 저축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손 벌려야 했고, 당신 기분에 따라 돈을 받았어요.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영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당당함이었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는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나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요? 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철은 통장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돈을 통제하면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관계 끝낼 거예요. 우리는 동등한 부부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진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영진이 조사한 부부 공동 재정 관리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각자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정보를 공유해요. 생활비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둘 다 일정 금액을 넣고 거기서 공통 지출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과 투자도 함께 결정해요.
우철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진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복잡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렇게 해요. 우리만 22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거죠. 영진의 말에 우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다면 강요하진 않을게요. 영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동등하지 않은 관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우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을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살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같이 은행 가자. 우철의 대답에 영진은 놀랐습니다. 더 큰 저항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동의한 것입니다. 정말요? 응. 내 말이 맞아. 함께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걸 이제야 하는 건데. 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고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철이 대답하기도 전에 영진은 이미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내일 알게 될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영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